자, 오늘 강의는 제가 회복교회 숙제 내드린 거 하신 분? 거의 없으시네. 오늘 숙제를 하신 분들이 들으시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영상 올려놨죠? 왜 그 경제학자 오인이 바라보는 2015년 하셨어요? 예,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제가 하셨네요. 여러분 거기서 나왔던 경제학자들은요 정말 한국에서 내노라는 경제학자들입니다. 아시겠지만 예일대에서 지금 강의하는 교수님,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하신 분들 저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근데 그분들이 제가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분들 회복교회 성도들인가? 너무나 회복교회에서 하는 얘기를 그대로 하는 거 보셨죠? 그래서 오늘 그분들 이야기를 제가 종합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 얘기 중에 중요한 거를 핵심을 뽑고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살을 약간 붙여서 오늘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갈 길이 바쁩니다. 먼저 첫 번째 홍종학 의원이라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 그분께서 한국경제의 전체적인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설명을 하거든요. 그 영상을 보면 거기에 세 가지 그림이 이겁니다. 하나는 금리 인상이고요. 또 하나는 한국의 저성장, 그리고 또 하나는 양극화 문제. 이 세 가지를 짚고 넘어갔습니다. 우선 금리 인상을 좀 볼게요. 그분이 지적하신 게 금리 인상이 되면 강달러가 됩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전 세계에 있는 자금들이 미국으로 막 쏟아져 들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의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한국 돈을 갖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 집사님께서 한국 돈을 갖고 있는데 미국으로 돈을 갖고 가려면 미국에서 한국 돈을 쓸 수 있나요? 못 씁니다. 원화를 팔고 달러를 사야지만 미국에 쓸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달러를 많이 사람들이 요구하기 때문에 달러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걸 강달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되면 반대적으로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신흥국이나 이런 기타 개도국들에 있는 달러가 다 들어가면서 달러를 갈 때 팔고 달러를 갖고 가는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신흥국들의 달러가 없어집니다. 달러가 없어진다는 것은 신흥국들이 외환 보유액이라는, 왜냐하면 그걸 갖고 있어요. 그게 자산이거든요. 외환 보유고가요 그 나라의 자산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해가지고 150만 원을 벌어요. 그럼 그 중에 100만 원을 저축하잖아요. 그게 자산이죠. 어떤 기업의 돈을 갖고 와가지고 저축하는 거, 그게 자산이란 말입니다. 국가가 자산을 쌓는 방법은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기축통화를 많이 쌓아놓으면 많이 쌓아놓을수록 그 나라는 재산이 많은 겁니다. 그게 외환 보유고의 의미입니다.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해서 맞은 거거든요. 물론 얘기하자면 깁니다. 외환 보유고가 부족하지 않았어요. 이거 얘기하면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IMF를 맞도록 했습니다. 제가 회복교에 올려놓은 그 IMF를 가다라는 영상이 있어요. 거기 보면요, 미국이 한마디만 해줬으면 클린턴이 이 헤지펀드나 이런 데다가 한마디만 해줬으면요 우리나라는 IMF를 맞지 않았습니다. 영상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충분히 재산이 있었습니다. 어떤 외채나 이런 것을 막을 수 있는. 근데 미국의 의도적으로 우리가 어쨌든 지금 벌써 지금 시작이 벌써 4분이 지났는데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으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처럼 금리를 올리면 강달러가 되고요. 그러면 경제 위기가 출현했습니다. 역사가 그렇습니다. 자, 보면 80년대 중남미 외환 위기가 오를 때도요. 이때도 강달러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85년 브라질 외환 위기가 맞을 때도 강달러였고요. 95년 멕시코 외환 위기 올 때도 강달러였습니다. 또 97년에서 2002년에 그 동아시아 외환 위기 있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습니다. 모라토리엄이 뭐냐면 지불유예라는 뜻인데요. 빚을 졌어요. 이 디폴트와 모라토리엄을 좀 얘기하고 넘어갈게요. 디폴트는 나 돈 못 갚아, 배째.
이게 그냥 넘어지는 거고, 모라토리엄은 기다려줘. 내가 갚을게. 갚을 의지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줘. 이게 모라토리엄이에요. 쉽게. 그래서 러시아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역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면서 유럽의 재정이 비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품이 꺼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제 내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또다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사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면 이런 위기들이 왔는데, 과연 이번에도 달러가 강세가 되면 과연 위기가 올 것인가? 이 홍종학 의원님은요, 위기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지난 역사가 그랬다니까요. 역사가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왜 심각하냐면 예전에는요 그래도 경제들이 조금 괜찮았기 때문에, 혹은 그 정부가 조금 그 여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데 팍팍팍팍 넘어지면서 이들이 갖고 있는 부채들을 정부가 대신 떠안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버틸 수 있었어요. 경제의 3주체를 제가 말씀드렸죠. 기업, 가계, 그리고 국가, 정부죠. 국가는 아니고. 이게 경제의 3주체인데요. 이때는 뭐 기업이나 뭐 국민이 위험했다. 그러면 정부가 그것을 떠안을 수 있는, 왜냐하면 그때는 정부들의 빚이 별로 없었거든요. GDP 대비.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요, 국가 부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정부 부채가 너무나 많습니다. 정부들의 재정 적자. 왜 그랬냐? 이런 위기들을 다 정부가 대신 그걸 빚을 떠안으면서 자폭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강달러 현상이 벌어지면 이때와 다르다는 겁니다. 왜냐? 지금 이것을 막아줄 주체가 없습니다. 경제 주체가. 막아줄 경제 주체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98년, 97년 IMF 맞을 때 그때 정부 괜찮았습니다. 아시죠? 기업 괜찮았습니다. 가게 괜찮았습니다. 98년도 외환위기, 97년, 98년 외환위기 때는 누가 문제였냐? 여러분, 기업이 문제였습니다. 기업이 돈을 막 끌어다가요, 막 투자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기업 14개가 넘어갔고요. 은행들 거의 싹 다 망하고 있습니다. 그 빚을, 기업과 그런 그 주체들의 빚을 가계와 정부가 대신 떠안아서 IMF를 극복한 겁니다. 근데 지금은 아시겠지만 또다시 강달러 현상이 나타나면 경제 위기가 반드시 출현할 건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홍종학 의원 얘기예요. 경제 위기가 출현할 건데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은 가계도 기업도 그리고 정부도 이미 빚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걸 누군가가 떠안을 수 있는 여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한국의 저성장 문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저성장은요,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미 저출산 고령화가 아주 심각하게 진행이 됐고요. 생산 가능 인구를 보면요, 우리나라가 2014년에 정점을 맞았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는 2014년, 작년에 이미 정점을 맞았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맞았을 때 부동산이 폭락했습니다. 이 생산 가능 인구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부동산 이 부동산 공화국 같은 경우는 이런 사람들이 집을 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부동산 경기가 계속 이렇게 받쳐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낮아진다는 것은 더 이상 부동산을 사줄 수 있는 여력을 가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 자산의 80%는, 대한민국 국민들 자산의 80%가 부동산입니다. 그런데 생산 인구가 감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부동산이 가격이 이제 곤두박질. 왜? 그 수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집을. 누가 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또한 여러분, 일터의 고령화가 진행이 됐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고령화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는 건데요. 상용 5인 이상 사업체 그 근로자들 평균 연령이요, 1993년
1993년 이쪽으로요. 왼쪽 없나요? 없나? 끊어졌네? 나오네. 1993년에는요. 상용 근로자들 그 평균 연령대가 34.4세였습니다. 지금 2013년 40.5세입니다. 40.5세.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이 없어지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초저출산율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결국 국가를 형성하는 기본 재원이 누굽니까? 국민입니다. 그렇죠? 국민 없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국민 없는 나라. 근데 이 저출산이 있다는 것은 이거 그냥 심각합니다. 뭐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OECD 평균이요 1.70명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2013년에 1.19명. 꼴찌입니다. 출산율이 OECD 꼴찌입니다. 이처럼 한국이 저출산 고령화 때문에 저성장에 갈 수밖에 없다. 구조적으로 그렇다. 저성장이 된다는 것은요, 여러분 일자리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이. 일자리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디서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는 양극화 문제입니다. 일단 소득의 양극화가 기업 대 기업에서 나타나고 기업과 가계에서 나타납니다. 기업 대 기업은 뭐냐면 쭉 보면요. 현재 우리나라 법인 수가요. 2013년 기준 49만 2,288개의 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의 단기 순이익이요 68조 9,110억 원입니다. 그 중에 전체 약 50만 개 가까운 그 법인에서요 그들이 버는 단기 이익의 37.3%를 세계 기업, 삼성, 현대, 기아 이 세 개 기업이 50만 개 기업 중에 그들이 벌어들인 단기 수익의 거의 40%를 벌고 있습니다. 엄청난 부익부 빈익빈이죠. 삼성이 17조 9,295억 원, 약 26%를 벌고 있고요. 현대, 기아가 합쳐서 7조 8,160억, 합해서 약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한민국 기업은요. 삼성, 현대 빼고는 죄송하지만 50만 개 법인 중에 삼성, 현대를 빼고는요. 다 하락이라고 보십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50만 개의 법인 중에) 여러분 50만 개의 법인이 다 하락이면 자영업자는 어떨까요? 이 기업들이 50만 개의 법인이 지금 죽을 쓰고 있는데 자영업자라고 잘 될까요?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50만 개 기업에서 사람들이 월급을 받는 거예요. 지금 50만 개 법인 기업에 그 사람들이 지금 그 고용된 인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 기업들이 영업이익을 내지 못하고 계속 하락세면 월급이 제대로 나올까요? 임금 인상이 있을까요?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7년째 지금 우리나라 임금이요 2008년 이후부터 2015년까지 7년째 8년째 월급이 그대로입니다. 혹은 다운되고. 자영업자가 왜 이렇게 어렵냐? 여기 있습니다. 삼성, 현대가 다 가져갑니다. 이렇게 기업과 기업 간의 소득의 양극화가 나타나고요. 또 하나, 기업과 가계 간에도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세 대상자, 국세청에서 과세를 하는 과세 대상자 약 2천만 명 중에요. 중위소득 월 154만 원이 답니다. 과세, 국세청에 신고하는 과세 등록자 2천만 명 중에 중위소득자, 중간 계층에 154만 원이 답니다. 그리고요, 이 2천만 명 중에요, 643만 명은요, 월 95만 원이 답니다.
수익. 예. 국민의 절대 다수가요. 국민의 절대 다수가요. 다 200만 원 이하로 살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 절대 다수. 아,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200만 원 이상 버는 분 손은 들지 마시고 배 아프니까. 여러분 200만 원 이상 버는 거 크게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런 사람들에 대놓고 담배세 올리고요, 공공요금 올리고요, 주민세 올리고요, 그러고 있는 겁니다. 정부가 가게를 완전 박살내려고요. 뉴월드도 정부가 가게를 완전 박살내려고요. 지금 모종의 지금 계약을 꾸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들이 물론 이들이 더 지금 그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갈 길이 너무 멉니다. 너무 멀어. 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세 가지 이 홍종학 의원이라는 분이 브리핑했던 내용. 그래서 제가 정리해서 드렸고요. 다음은 각각의 사람들이 이 5명의 경제학자들이 기조 연설을 했습니다. 5분씩.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이 한국 경제나 세계 경제를 보는 봄에 있어가지고 어떤 것을 주목해서 말하고 싶다라고 기조 연설을 한 게 있는데요. 먼저 이 성태현 씨, 하버드 경제학 박사거든요. 맨 위요. 밑으로. 자, 성태현. 아니요, 여기. 자, 이분은 뭘 봤냐면 인위적인 주택 부양은 효과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정부가 계속해서 인위적으로 주택 정책을 해가지고 부동산을 띄우려고 하죠. 이분 왈 효과 없답니다. 그러나 주택이 붕괴하면요. 붕하면으로 했네 내가. 주택이 붕괴하면 백약이 무한합니다. 여러분 이거 무서운 겁니다. 지금 하버드 경제학 박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꺼져가지고 붕괴하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어떤 정책을 쓰고 뭐 별짓을 다 해도 백약이 뭐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신문사에 써놓은 글, 제 기사 부동산에 대해서는 부동산 식물 정부 출연이라는 거 읽으셨습니까? 읽으셨겠죠? 거기 보면 아시겠지만 한국 정부는 이미 부동산에 대해서 어떤 정책도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냐? 죄송하지만 백약이 뭐예요? 이제 한국의 경제는요. 저는 그렇게 단언하고 싶어요. 백약이 뭐예요? 이 박사님 말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매우 흡사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요. 우리가 아주 교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이번에 언론에서 그렇게 떠드는데요. 그게 교만한 겁니다. 여러분 일본은요. 세계 제1의 국가였어요. 경제력이. 그런 나라가 디플레이션 맞으면서 장기 침체에 들어가는 건데요. 우리나라가 무슨 돈이 있다고. 지금도 일본은 세계 제1의 채권 국가예요. 지금도. 순자산이 약 3조 달러. 네. 지금 일본이요. 해외에서요. 일본은 강달러가 되면요. 좋아요. 왠지 아세요? 해외 투자해놓은 돈이 엄청 많거든요. 일본은. 그래서 달러가 돼가지고 달러 가치가 올라가면 거기서 자본 수지가요. 엄청나게 흑자가 나요. 일본과 한국은 근본적으로 구조가 달라요. 근데 우리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흡사하다고요? 아주 교만한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일본처럼 우아하게 디플레이션으로 빠지거나 장기 침체로 갈 수 없어요. 우리나라. 일본은 우아하게 간 거예요. 많은 가차상. 우리는요 그냥 곤두박질 쳐요. 우리는 재산이 없거든요. 한국에는 재산 있어요? 그지? 그래요. 어쨌든 이분의 핵심은요. 주택이 붕괴하면 백약이 묘하다. 그런데 지금 이미 붕괴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붕괴했다.
자, 박정규 박사 얘기를 들어봅시다. 이분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물에서 썰물로 빠지는 시기다. 다시 말해서 이 저금리의 달러가 신흥국들로 쭉 밀려 들어갔다. 그리고 그게 이제 썰물처럼 빠질 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마다 늘 문제가 발생했다. 그래서 이번 올해 위기 발생 가능성이 높답니다. 이분 말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또 하나, 이미 한국은 한국형 장기 침체에 들어갔답니다. 자, 이유는요. 경기 회복세가 최악이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요, 어떤 경제 구조를 갖고 있었냐면 침체하잖아요. 그러면 침체한 곳에서 오래 머물지 않고요, 금방 치고 올라가고, 또 침체하다가 또 오래 머물지 않고 또 금방 치고 올라가고, 이렇게 굉장히 역동성이 있던 우리나라에서 경제 구조가. 근데 지금요, 침체되고 그 침체가 이렇게 쭉 오래 가는 게요, 한 번도 한국 경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거랍니다. 이분 말 그래요. 소비 최악이고요, 설비 투자 최악이고요, 내수 침체, 소비와 설비 투자가 안 되니까 내수 침체가 당연히 올 수밖에 없죠. 무슨 말이냐? 이미 한국은 한국형 장기 침체에 들어간 겁니다. 이미. 한국의 근본적인 이유, 임금 인상이 없는 성장 때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8년부터 2015년까지 임금이 없었어요. 성장이 없었어요. 분결 혹은 구조조정으로 잘라버리거나 혹은 더 밑으로 해서 어려우니까 희생해, 이런 식으로.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벌었다. 그런데 기업은 돈을 벌었다. 우리나라에서. 자, 일본은 이런 장기 침체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했냐? 저금리 때리고요, 감세 때리고요, 재정 확대, 돈 풀었어요. 닮지 않았어요? 데자뷰 현상 나타나지 않아요? 우리나라 지금 이 침체 벗어난다고 저금리 때렸잖아요. 이제 곧 있으면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우리도 거의 제로금리 됩니다. 우리도 실질금리가. 은행에 돈 넣어보세요. 인플레이션 물가 대비해가지고요, 이미 저축에도요 효과 없습니다. 이미 마이너스 금리 들어갔습니다. 이처럼 저금리고 감세, 이게 무슨 감세냐면 부자 감세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부자 감세 하잖아요. 법인세 인하하잖아요. 기업들. 여러분, 그 대기업의 실효세율이라고 있어요. 이거 지금 실효세율이라고 그냥 알고 나중에 검색해보세요. 실효세율은요 엄청 낮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 보는 그 법인세 낮은 것보다 실효세율, 실제로 그 정부가 대기업에 걷는 그 세금이요 낮아요. 아주 낮아요. 실효세율. 재정 확대하죠. 우리도 돈 많이 풀었습니다. 신문에 안 나와서 그렇지 우리도 돈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극복 방법은요 모두 실패했습니다. 전부 실패입니다. 근데 이분 박정규 박사 한국이 이 천초를 그대로 밟고 있다. 몰라서 그럴까요? 여러분, 저는 일개 기자입니다. 일개 기자입니다. 그것도 말아주는 어디 메이저 신문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개 기자가 알아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정부 관료들이 모를까요? 정부 관료들 다 서울대 나오고 막 그런다고. 모를까요? 알면서 일부러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알면서. 왜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산 역사가 없어요. 극복 방법을. 돈 풀어서 경제를 살려는 역사가 없다고. 여기에는 우리가 모르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힘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왜요? 온 나라의 경제가 무너져야지, 그래야지 그 각국에 있는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노예로 만들려는 아주 무서운 계략이 숨어 있는 겁니다. 자, 안동현 교수 뉴욕대에서 경제학 박사 하셨는데요. 안동현. 예. 자, 이분의 글로벌 경제 진단을 좀 보겠습니다. 내년에 위험이 닥칠 건데
이분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지금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는 내년의 위험을 이렇게 말한답니다. 스타트랙 쪽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스타트랙 보신 분, 나 스타트랙 본 적 있다. 무슨 뜻이냐면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로 가게 되는 현상이 스타트랙 존 현상이랍니다. 근데 내년에 이런 스타트랙 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왜냐하면 한 번도 이런 현상을 경험해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한 번도. 여러분 내년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니 여기서 말한 내년은 올해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2014년 12월 29일 날 했으니까 올해. 이게 2014년 12월 29일 날 한 겁니다. 이분들. 거기서 내년이니까 올해입니다. 올해 스타트랙 존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떤 위중의 사건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저 김전사 저 김기자 그 비관론자 제 얘기가 아닙니다. 이분 얘기요. 안동현 박사. 자, 왜 그러냐? 이 스타트랙 존이 발생하는 이유 중에 이유를 이분 이렇게 들었습니다. 선진국은 지금 국가 부채로 지금 옴짝달싹할 수가 없고 신흥국은요 민간 부채로 옴짝달싹할 수가 없답니다.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유럽들, 남유럽 선진국이죠. 뭐 독일, 뭐 이탈리아, 스페인, 여러분 스페인 무슨 나라 아닙니다. 프랑스 거기서는 지금 2008년도에 금융위기 이후에 국가 부채 때문에 막 흔들거렸죠. 우리들은 중국이나 뭐 우리들 우리 한국 신흥국으로 보셔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선진국이라고 합니까? 돈들 이렇게 막 없는 나라가 참 여러분 지나친 낙관하면 안 됩니다. 현실로 가야 됩니다. 우리는 신흥국입니다. 우리 지금 민간 부채, 가계 부채 장난 아니죠? 이런 현상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두 개의 현상이 나타나서 어디가 서로를 이렇게 보완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트랙 존 현상이 일어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이분이 글로벌 경제를 진단하면서 미국 경기 부양의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과거 미국이 1달러를 풀면 돈을 대략 2.3달러 정도의 경제 성장을 실질적으로 이뤄냈답니다. 과거. 지금은요. 그러니까 이때는 효과가 있는 거죠. 돈 풀면 이 정도의 효과가 있었던 겁니다.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요. 1달러를 풀면요. 경제 성장이요. 3센트 일어납니다. 3센트. 웃기는 겁니다. 물을 얻기 위해서 1달러치의 물을 넣었어요. 근데 3센트만큼 물을 뽑아내는 겁니다. 이 뭔 소용이 있습니까? 한짝이 쓰고. 이유가 왜 그러냐? 미국이 푼 모든 돈의 대부분이 다 자산시장으로 흡수됐기 때문에 실물로 돌지 않는 거. 여러분 미국이 6.5달러를 풀었습니다. 미국이. 엄청난 돈입니다. 1조 달러가 어느 만큼이냐면요. 자,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 종호 형제가 2000년 전에 태어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 태어났어요. 예수님만 본 거예요. 돌은 안 던졌어요. 예수님한테 종호 형제는. 그 십자가에서 같이 울고 있었던 종호 형제예요. 그때부터 종호 형제가 1달러인가 100달러인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1달러. 하루에 매번 1달러씩 2000년을 써도요. 다 못 쓰는 돈이 1조 달러예요. 2000년 동안 1달러를 다 써도 여전히 다 못 쓰고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게 1조 달러라고요. 6.5조 달러를 찍었어요. 풀었어요. 근데 이 6.5조 달러가 다 어디로 갔냐? 자산시장으로 갔어요. 그래서 다우지수가 엄청 오르고 그런 거예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흘러간 자산시장에서 흘러간 그 돈을 그 부를 누가 다 빨아들이냐? 상위 5%가 다 빨아들였어요. 95%를 상위 5%가 다 빨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6.5달러는요.
뉴월드 오더가 합법적으로 뉴월드 오더에게 돈을 몰아주는, 전 세계 사람들의 돈과 부를 싹 뽑아가지고요. 캡투톱 기억나세요? 캡투톱? 캡투톱 이거 전 세계 사람들의 모든 부를 다 캡투톱 해가지고요. 뉴월드 오더에게 갖다 바치세요. 잘 드세요. 한 게 바로 양적 완화의 본질이. 제가 그래서 마지막 외침에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마지막 외침 읽어보셨죠? 네. 상위 5%에게 부가가 집중됐습니다. 제가 이걸 또 보여드릴 겁니다.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이분들이 이 경제학자들이요 그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다음 전성인 박사님. 어느 대학인지 제가 안 갖고 왔네. 자, 이분은 노령화에 대해서 기조연설을 했습니다. 노령화. 자, 한국은 이미 고령화에 들어갔고요. 중국, 한국 위험하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이미 2014년 작년을 기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정점을 찍었습니다. 자, 이 결과가 뭐냐? 노령화의 결과가 뭐냐? 이겁니다. 한국이 중국에 물건 파견했다. 이게 아주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왜 물건을 팔기 어렵습니까? 여러분 노인들은요 죄송하지만 소비 성향이 아닌데 노인들 어쨌든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노인들은 역동적이지 않아요. 물론 노인분들께서 지금 너무 이거 지금 갈 길은 멀고 시간은 없고 큰일 났네. 이거 한 2시간 해야 되는 건데 지금 1시간 만에 끝내야 되거든요. 어쨌든 중국의 노령화가 오면 결론적으로 역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한국이 중국에 물건을 팔기 어렵게 됩니다. 구조적으로 그렇습니다. 노인분들 많은 곳에 가서 여러분 뭘 팔겠습니까? 노인분들이 스마트폰 새거 나오면 바꿀까요? 가만 있어봐. 삼성에서 이번에 갤럭시 S7 나왔대. 가만 있어 바꾸러 가야지. 노인분들 안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이 그러잖아요. 이거 엄마 나 이거 7 나왔어. 빨리 8로 바꿔야 돼. 이러잖아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물건을 팔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한국이 중국에 물건을 팔기 어려우면요. 한국 수출은요. 그냥 곤두박질 치는 겁니다. 한국 수출의 30%가 중국이고요. 이미 한국은 중국 경제권에 포함됐습니다. 중국 죽으면 한국이 같이 죽습니다. 이미 구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왜 지금 한국이 이렇게 어려운가? 중국이 어렵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어쨌든 한국의 대중수출 보면 심각한 위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청년과 노년층이 싸우게 된답니다. 노령화가 되면. 자, 노인분들은 바라는 것이 달라요. 젊은이들과 바라는 것이 다르다고요. 그래서 노인과 젊은이들이 서로 이렇게 양극화를 대립하면서요. 결국 민주주의의 붕괴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노령화는 정치적인 위기까지도 더 심각하게 이끌어낼 수 있어서 한국 경제를 파국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동걸 교수. 지금 현재 예일대에서 교수입니다. 예일대 교수십니다. 자, 이분은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그 박사님이십니다. 제일 정확하게 진단하고요. 회복교회 교인처럼 얘기하시는 마치 저분이 회복교회 장로님이신 것처럼. 자, 이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장기적으로 보자. 단기적으로 보지 말고 장기적으로 보자. 장기적으로 봤을 때 15년에서 20년을 장기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암울하다. 어느 정도까지 암울하냐면 한국 경제가 붕괴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멀리 잡았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대로 계속 가면요. 이거 말하면 또 시험부라고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경제를 봤을 때 몇 년 안에 한국 경제 붕괴가 올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극단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분이 뭘 짚었냐면 글로벌 위기 극복 못했다. 이걸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위기를 극복해서 미국이 혼자 성장하고 있다고 하죠. 이분이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미국 성장 아니다. 가짜다. 지금 글로벌 경기가 살아난 것 같은 경우는 막대한 유동성을 푼 일시적인 효과일 뿐이다. 우리가 잘 쓰는 표현, 몰핀을 놨을 뿐이다. 그래서 지금 시체 같은 사람이 잠깐 그 몰핀 효과로
일어날 정도뿐이다. 그리고요, 글로벌 위기가 해소된 게 아니고 부채가 전이됐을 뿐이다. 과거 기업이나 민간들이 갖고 있는 그 부채를 정부가 떠안았을 뿐이다. 혹은 FRB가 그것을 빚을 대신 떠안았을 뿐이다. 절대로 글로벌 위기는 해소되지 않았다. 이분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주 정확하고 냉철하게 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이요? 제가 제 기사에도 많이 써놨죠? 다 쇼하는 겁니다. 미국 안 살아났습니다. 미국의 섀도우, 제가 이따 뒤에서 말씀드릴 건데요. 미국의 섀도우 실험료, 그러니까 섀도우 스태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 어떤 수치들을 이렇게 발표하는 건데요. 그 섀도우 스태치를 보면요, 미국의 실업률, 실질 실업률은요 23%입니다. 미국 안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안 살아났다는 결과도 제가 증거도 보여드릴 겁니다. 여기 나오네요. 자, 또한 이분은 근본적인 치료 없었다. 글로벌 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근본적인 치료 없었다. 따라서 다음 위기 때는 더 나쁘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다음 위기 때는 더 나쁘냐? 2008년에서 아무런 어떤 그 치료가 없이 그냥 유동성을 풀고 부채를 전이해가지고 일시적으로 그것을 완화시킨 것뿐입니다. 따라서 이 부채가 전이됐습니다. 정부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다음 위기가 오면 정부가 지금 현저하게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냥 다 동반해서 무너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앞으로 더 나빠질 뿐이다. 좋아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해소되지 않았다는 그 이유가요, 이겁니다. 미국인의 80%는요, 지금 가계소득이 2008년 이후 계속 줄고 있다. 그럼 미국의 글로벌 위기가 해소됐으면 전반적으로 가계소득이 증가해야 됩니다. 평균 가계소득이. 근데 80%는요 다 하락하는데 누구만 오르고 있냐? 이 최상위 5분위만 지금 상승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인구의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가 있습니다. 1분위는 쉽게 말해서 못 사는 분들, 5분위는 그 나라에서 제일 잘 사는 분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1분위부터 4분위까지 거의 80%의 미국인들은요 소득이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유일하게 5분위만, 최상위 5분위만 상승하고 있다. 그건 진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6.5조 달러의 그 돈이 다 어디로 갔냐? 최상위 계층으로 갔다고 했죠. 이분이 데이터로 증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이 호황이라고 말하는 것은 사상무관이다. 거짓말이다. 쇼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음에 위기 시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 주목해서 들으십시오. 한국이 다른 강대국들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구한말 시대 기억나십니까? 열강들의 이권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찢겼습니다. 힘이 없어서 역사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요. 아시죠? 미국과 일본이 결탁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가 결탁하고 있고 러시아랑 북한이랑 국방 혁명 맺은 거 아십니까? 지금 우리나라를 사이에 두고 이쪽에 서구의 세력과 예전의 그 모습, 6.25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그 모습이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이것이 현상으로 나타날지 우리가 지금 아주 위험한 시대를 지금 살고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정부는 지금 대비가 없다. 아무런 대비가 없다. 도리어 정부가 위기를 증폭시키고 있다라고 말하면서 신뢰를 뭘 들었냐면요. 여러분, 정부가 올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계부채를 낮추겠다.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래놓고 무슨 정책을 썼습니까? LTV, DTV를 푸는. 쉽게 말해 겁니다. 빚내서 집 사라 이겁니다. 빚내서 집 사라는 이꼬로 가계부채를 증폭시키는 정책입니다. 근데 정부가 말로는 가계부채를 낮추겠습니다. 라고 말해놓고 행동으로는 빚내서 집 사십시오. 라고 하는 이상한
그런 정책을 해서 오히려 더 위기를 정부는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위중의 폭풍우가 오고 있는데 한국이 다른 강대국들에 의해서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위기가 이제 올 수 있는데 정부는 아무런 대비도 없을 뿐더러 차라리 대비가 없으면 낫겠어요. 그 이상 하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그 위기를 더욱더 부추길 수 있는 그런 역발상의 정책을 쓰고 있다. 이동결 교수의 지적입니다. 정부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자, 마지막 다 했네요. 5명 다 했네요. 예, 5명 다 했습니다. 뒤에 엄청 많은데. 자, 뒤에 2부거든요. 10분만 쉬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전편에서 홍정학 의원의 전반적인 설명과 그리고 한국에 내놓으라는 경제학자 5명의 기조연설까지 봤습니다. 이제는 그분들이 좀 더 본론적으로 토론하는 내용들, 예를 들어서 그분들이 진짜 중요하다고 싶은 내용들을요 하나씩 주제를 선별해서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 한국 경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교수 이름을 쓰지 않았는데요. 그분이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현재 한국 경제가 활력을 잃었다. 활력을 잃었다. 그 이유는 이유와 원인, 결과 이런 것들 다 뭉뚱그렸어요. 일단 임금 인상이 없답니다. 2008년 이후로 지금 2015년 7년 8년 되는 시간 동안 임금 인상이 전혀 없이, 그런데 기업의 수익성은 증가하고 유보율은 사상 최대. 물론 그 유보율도요 깊게 들어가 보면 대기업 상위 몇 프로에 집중돼 있다. 기업의 저축률이 OECD 2위랍니다. 그리고 가계 저축률은 꼴찌입니다. 이게 웃기는 겁니다. 경제 교과서에 이렇게 안 돼 있거든요. 여러분 경제학 교과서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경제 구조가 가계가 은행에 저축을 하면 기업들은 가계가 저축한 그 돈을 대출받아서 어떤 그 인프라를 깔고 공장을 해서 돈을 벌고, 이게 경제학 교과서입니다. 지금도 애들 그렇게 배웁니다. 근데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오히려 기업이 은행에 저축을 하고 그걸 가계가 빌려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경제학 교과서가 완전 어수선하게 됐습니다. 안 맞습니다. 지금 이 현상이 어떤 현상과 비슷하냐? 마치 과거 1997년 일본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일본이 장기 침체를 1997년부터 들어갔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잃어버린 20년이에요. 그때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인다. 이분 한국 경제가 마치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을 시작하는 그 시점과 지금 너무나 흡사하다 모양. 이렇게 만들고 싶어도 못 만들 겁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겁니다. 누군가 이거를 디자인하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 문화가 다르고 우리나라 문화가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어요? 여러분 IMF를 맞는 국가들, 나라들마다 보십시오. 너무나 똑같습니다. 돈 막 줘가지고 막 쓰게, 막 기업들 막 빚내가지고 하게, 어느 순간 유동성 축소해가지고 IMF 들어와가지고 민영화시켜, 노동 유연화해, 그래서 자산 헐값이 다 사가고. 멕시코 그랬습니다. IMF 맞은 나라들 거의 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요. 어떻게 그렇게 똑같을 수 있어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세력의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기업과 가계가 단절돼 있다. 현재 한국 경제 상황을 보면 가계가 기업에게 돈을 빌리는 형국이다. 이거 웃기는 것이죠. 웃기는 거죠. 여기에 대한 해법을 얘기하셨는데요. 의미 없습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세력이 이것을 하게 내버려 둘 리가 없습니다. 의미 없습니다. 자, 다음이요. 정부의 재정 위기. 좋아질 여건이 없답니다. 좋아질 여건이 없답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고 빚을 졌어요. 이거를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갚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국민들이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더 많이 내거나 국민소득이 올라가지고 기타 어떤
이런 어쨌든 그런 국민소득이 뒷받침돼야지 정부 위기를 해결할 거 아닙니까? 여건이 없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가계부채가 핵폭탄이다. 이게 이거 이동걸 교수가 얘기합니다. 가계부채가 핵폭탄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영업의 위기와 자영업자들 부채와 그리고 고령층의 부채가 매우 심각해서 이분 왈 이것은 앞으로 5년 안에 반드시 터진다 얘기합니다. 이분. 예일대 경제학 박사께서 얘기합니다. 5년 안에 자영업 부채와 고령층 부채는 반드시 터진다. 여러분 경제학자들이 이렇게 확언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확언을 해서 확정적인 언어를 써가지고 얘기했을 때 나중에 이게 리스크가 될 수 있거든요. 당신 그때 무너진다고 얘기했잖아. 근데 안 되면 이 사람의 치명적인 어떤 그 캐리어의 문제가 옵니다. 근데 이분이 거의 확정적으로 얘기했습니다. 5년 안에 자영업 부채와 고령층 부채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년 안 갑니다. 5년 안 갑니다. 자, 문제는 뭐냐? 자영업 부채가 터지면 한국 가계 부채는 그냥 붕괴합니다. 지금은요. 예전에는 주택담보대출을 빌릴 때 어떤 용도로 빌렸냐면 말 그대로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기 위해서, 집을 사기 위해서 혹은 전세금, 기타 여러 가지로 주택담보대출을 합니다. 지금은요. 비율이 바뀌었는데요. 지금은 6대4 정도랍니다. 주택담보대출을 하는 이유. 그 주택담보대출하고 이 주택담보대출하고 조금 색깔 다르게 얘기해야 되는데 어쨌든 그거 좀 다른 문제고요. 지금 이게 이 자영업 부채 위기가 뭐냐면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주택을 담보로 해가 돈을 빌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주택담보대출을 받는답니다. 지금 자영업에 뛰어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터지면 자영업 부채가 터지면 가계부채가 그냥 터지는 겁니다. 아시지만 한국의 가계부채는 반반입니다. 반은 주택담보대출, 반은 자영업대출. 물론 퍼센티지 차이가 있지만 평균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영업 터지면 터집니다. 그리고 고령층 부채.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노인 꼴찌입니다. 자산 아시죠? 굉장히 취약합니다. 자, 또 하나 가계부채가 왜 핵폭탄이냐? 지금 소득의 1분위, 2분위는요 빚지지 않고는 먹고 살 수가 없답니다. 1분위, 2분위 아까 설명드렸죠? 제일 못 사는 사람들 1분위, 그 다음 못 사는 사람 2분위. 여러분 한국 국민 중에 40%입니다. 1, 2분위가. 이 사람들이 날아갑니다. 지금 빚지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1분위 같은 경우는요 소득의 70%를 빚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소득의 70%. 이게 가능할까요? 100만 원 벌어요. 70만 원을 빚 가운데 쓰고 있어요. 1분위가. 저금리인데 그렇죠. 중요한 건 저금리라는 거예요. 저금리에서 소득의 70%를 빚 가운데 쓴다면 금리가 배로 뛴다면 소득 1분위는요 1분위, 2분위는요 금리가 뛰는 순간 박살나는 거예요. 금리가 뛰는 순간. 핵폭탄이 터지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 40%라니까요. 대한민국 국민 40%? 대한민국 국민 40%가 금리가 물론 얼만큼 뛰는가에 좀 달려 있겠지만 그러나 한 2, 3%만 뛰어도요. 미국의 금리가 2, 3%만 뛰어도 여러분 미국 금리를요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아고라나 무슨 제가 쓴 그 기사의 댓글에 무슨 금리가 그렇게 뛰겠냐? 네가 무슨 기자냐? 막 이렇게 댓글을 다시는데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몰라서 그런 겁니다. 미국은요 통상적으로 금리를 올리면 대략 한 7, 8개의 단계를 거쳐서 금리를 올립니다. 계단식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어쩔 때는요 그 폴 볼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미 연준 의장 한 사람. 하루 만에 금리를 20%로 올렸습니다. 미국이.
하루 만에. 여러분, 뭐는 금리를 얼마큼 올릴지 모르는 겁니다. 물론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미국이 또다시 더블딥에 빠질 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들이 모르는 데니까요. 뉴월드 오더를 모른다니까요. 저는 예상하기를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요, 전세가 미국만 사는 게 아니고요, 전세가 미국이 금리를 올린 순간 전세가 다 붕괴할 겁니다. 물론 어느 정도로 올리는가에 따라서는 다르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 무너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겁니다. 어쨌든 지금 현재 다른 거 다 차치하고 외국 뭐 그런 경제 다 차치하고 우리나라만 보자요. 우리나라의 가계 부채는 핵폭탄이다. 그분이 얘기합니다. 핵폭탄이다. 그리고 2분위는요, 빚을 못 내면 살 수 없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은행이 대출 안 해줍니다. 이 사람들 대출 안 해줍니다. 어디로 갑니까? 러시아 캐시 갑니다. 사나머니 갑니다. 누구 자금입니까? 일본 자금입니다. 일본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본의 경제 식민지로 다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위험합니다. 해법은요, 부자 증세입니다. 이분이 내놓은 해법은 부자 증세입니다. 이거 외에는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요, 정부는 오히려 실효세율을 깎아주고 있습니다. 정부가 모를까요? 부자 증세만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걸 모를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왜 모르겠습니까? 경제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왜 모르겠습니까? 알면서 하는 겁니다. 무너뜨려야 되니까요.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자, 자영업 봅시다. 이를 올리고요. 자, 자영업 부채, 자영업의 위기를 촉발할 수 있는 게 바로 금리 인상이랍니다. 금리 인상. 금리가 뛰면 자영업이 무너지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 그러냐? 시스템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여러분, 자영업은요, 이걸 먼저 좀 봐야 되겠는데요. 음식과 숙박업 등으로밖에 진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현재 자영업자들이요, 산업 구조가 변경됐어요. 예전에 스마트폰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다고요. 근데 지금 스마트폰이 오르면서 직구부터 해가지고 온라인 쇼핑몰부터 해가지고 이런 어떤 너무나 많은 산업적인 구조적인 변화가 지금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이제 은퇴한 사람들이 돈을 받아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젊은이들이 아는 걸 모르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50대, 60대 돼가지고 인터넷 쇼핑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컴퓨터를 못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나와서 할 수 있는 게, 구조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음식업, 닭집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엄청나게 포화 상태입니다. 지금 레드오션 그런 상태입니다. 블루오션, 레드오션 알죠? 레드오션은 경쟁이 너무나 치열해가지고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경쟁이 치열한 상황을 레드오션이라고 하고요. 블루오션은 그냥 경쟁이 없는 아주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근데 자영업은요, 이미 레드오션입니다. 너무 먹고 살기 힘듭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금리가 오르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빚을 갖고 있습니다. 저금리인데도 빚을 갚느라고요, 지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뉴스에서 이런 거 볼 겁니다. 돈을, 소득이 늘어도 지출을 늘리지 않는다. 물론 거기서 소득이 는다는 것도 어떤 그 통계적인 쇼인데요. 어쨌든 그런 뉴스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뭐 보너스를 받거나 어떤 그 이익이 있어서 돈을 벌면요, 소비 안 합니다. 빚 갚습니다. 미래가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입니다. 저금리인데도 빚 갚는 데 허덕이면서 미래가 불안해서 소비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금리가 오르면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요, 그 오른 만큼의 이자를 내느라고 허덕입니다. 임금은 그대로입니다.
임금은 그대로인데 내야 될 필연적으로 내야 될 이자가 높아지면 뭘 줄일까요? 당장. 내가 당장 자영업 같은데 안 먹습니다. 닭집 안 갑니다. 영화 안 봅니다. 뭐 영화가 자영업은 아니지만 예를 들면 영화관 가야지 그 영화관 근처에 커피도 있고 뭐 아이스크림 가게도 있고 그래서 소비할 거 아닙니까? 영화를 안 본다니까요. 아이들 학원 안 보냅니다. 학원 자영업이거든요. 학원 안 보냅니다. 학원 안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학원 근처에 뭐 많습니까? 떡볶이집 많습니다. 떡볶이 자영업이거든요. 떡볶이를 안 사 먹습니다. 학원 애들이 학원 안 가니까 학원 주위에 떡볶이집이 씨가 많습니다. 떡볶이 집마다 뭐 들여놓습니까? 에어컨 들여놓습니다. 이처럼 이렇게 금리가 오르면서 사람들이 소비를 하지 못함으로써 연쇄적으로 누가 죽냐? 결국 자영업이 죽습니다. 자영업이. 그래서 금리가 오르면 자영업의 위기가 촉발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베이비 부모 1955년부터 1964년 생들 약 10년 정도 되죠. 그 사람들이요 이제 통상 1년마다 80만 명이랍니다. 1955년생이 80만 명, 1956년생이 80만 명, 1957년생이 80만 명. 통상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곧 그 사람들이 매년 80만 명씩 쏟아진답니다. 매년. 올해 80만 명 쏟아지면 내년 되면 또 80만 명이 이 베이비부모 은퇴하면서 2년이면 160만 명. 3년 지나가면 240만 명. 어디 갈까요, 이분들이? 어디 갈까요, 이분들이? 여러분, 평균 수명이요 거의 80세로 늘었어요. 우리나라 은퇴 연령이요. 일단 공식적으로는요. 제가 알기로는 55세인가 그래요. 근데 그보다 일찍 은퇴해요. 아시죠? 40대 후반 은퇴합니다. 나와서 뭐 할까요, 그분들이? 여러분 먹고 살아야 돼요. 자녀들 그때 50대 정도 되면요. 자녀들 막 뭐 고1, 2, 고3, 대학 막 이런다고요. 돈이 필요하다고요. 그럼 뭐 할까요, 그럼? 닭집 차리는 거예요, 닭집. 답이 없으니까.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베이비붐을 떠나서 이미 레드오션이니까요. 우리나라 자영업이요 OECD 최고예요. 넘버원이에요. OECD 국가에서 자영업 비율이 제일 높아요, 우리나라가. 그리고 그것도 업종이요 음식과 숙박업, 닭집에 집중돼 있어요. 프랜차이즈에 집중돼 있어요. 그리고 다른 것을 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나오면 필연적으로 닭집을 차려야 돼요. 필연적으로. 그랬을 때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다 대고 또 이제 곧 있으면 매년 약 100만 명씩 쏟아져요. 매년. 기사를 보면 2017년, 2016년부터 이 베이비 문트가 본격적으로 시작해요. 2016년부터. 내년부터. 자, 내년 2016년에 100만 명 쏟아지고요. 2017년에 100만 명 또 쏟아지고요. 2018년에 100만 명이 또 쏟아져요. 베이비 문트.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자영업. 한국 경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여러분 웃어도 웃는 게 아니에요. 지금 웃을 상황이 아니에요. 거듭 반복 말씀드릴게요. 가계부채가 뭐 전세금 이런 거 다 빼고 그냥 공식적인 통계로 전세금은 공식 통계 안 잡히니까 빼고 공식적인 통계에 잡힌 것만 이미 1,000조가 넘었어요. 이미 공식적으로만. 근데 그 1,000조의 가계부채의 절반이 자영업 부채예요. 절반이. 50%.
근데 자유국이 지금 너무나 심각한 레드오션의 상황에 처해 있고 여기에 또 추가로 2016년부터 100만 명씩 한 해에 계속 100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그런 상태에서 금리가 뛰어버리면 가계부채는 그 순간 아수라장돼요. 그냥 줄도 서는 거 두두두두 이렇게 줄도 서는 거. 물론 금리가 어느 정도 뛰는 거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그 시간이 좀 지연되는 거겠지만 금리 인상은요 핵폭탄이에요. 핵폭탄이요. 여러분 대기업 유보율의 비밀을 좀 알려드릴까요? 대기업이 유보율, 돈을 쌓아놓는 거. 왜 이렇게 기업들이 돈을 많이 쌓아놓을 수 있을까요?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근로자를 수탈했습니다. 임금을 올려줘야 되잖아요. 그대로 올려주지 않으면서 그 올려준 만큼의 인상분을요 기업이 그냥 먹어버렸습니다. 수탈한 겁니다. 또한 하청업체를 수탈했습니다. 줄 돈을 깎는다거나 여러분 하청업체들 들어봤을 겁니다. 처음에 발주할 때는 이만큼 줄게. 다 만들어가면 이만큼 받고 떨어져. 이거라도 하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값 수탈했습니다. 대기업이. 독과점. 중소기업들이 진출해야 될 곳에 대기업이 가면을 쓰고는요 가서 뉴스 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독과점 문제. SS 뭐 기업형 축포. 일자리 다 뺏어버리고 골목 상권 다 먹어치우고 그래서 대기업이 이렇게 돈이 많은 겁니다. 꼴랑 자기 능력은 한 4분의 1 정도. 근데 여기도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환율 효과입니다. 서민들 등골 빼는. 그래서 오늘날 대기업이 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제 기사에도 제가 종종 나오지 않습니까? 삼성 이건희 회장은 국민들을 향해서 고개를 숙여야 된다. 제가 몇 번 제 기사에 이렇게 썼습니다. 고개를 숙여야 된다. 왜? 국민들 등골 빼가지고 삼성이 이렇게 성장한 거거든요. 환율 효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도 국민들의 등골을 빼면서 삼성을 도우려고 정부가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원가 우려가 그렇고요. 창조경제가 그렇습니다. 삼성을 위한, 삼성에 의한 그런 국가가 우리나라입니다.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자, 미국 경제는 제가 마지막으로 미국 경제 할게요. 미국 경제. 자, 제가 어떤 교수가 된지 잠깐 생각이 안 나는데요. 미국 경제가 회복됐는가 하면서 퀘스천 마크를 붙입니다. 자,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국 경제가 회복된 게 아니고 FRB가 미 연준이 부채를 대신 떠안았을 뿐이다. 그러면서 뭘 근거로 들었냐면요. 자본금이 77대 1이랍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보통 그 은행을 설립할 때 출자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얼마 이상 빚을 지지 못한 어떤 그런 게 있는데요. 지금 이 사람이 연준이 갖고 있는 자본이 뭐 1,000만 원이다. 그럼 빚은 77배가 있는 겁니다. 77. 완전 부실도 이런 부실이 없죠. 이건 자본 잠식이죠. 민간은행이었으면요 벌써 도산했죠. 근데 달러를 찍어내는 기축통화국이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FRB가요. 물론 미국의 중앙은행도 아니지만 그 쇼하는 거지만 어쨌든 도산하지 않고 있을 뿐입니다.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기축통화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을 축소하면 미국도 침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미국이 침몰하면 지금 현재 그 외관상으로만 보면요. 미국 혼자 나홀로 경제 성장이 일어나고 다른 그 세계를 주도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유럽이 있고요. 중국이 있고요. 일본이 있고요. 미국이 있습니다. 이 네 개가 세계를 주도하는 그 네 개의 경제권입니다. 이 안에서 다 일어납니다. 뭐 브릭스? 미미합니다. 그냥 중국. 세계 경제하면 중국, EU, 일본,
그리고 뭐 미국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근데 지금 어떠냐면 미국만 혼자 호황이고 나머지 EU나 일본이나 중국은 지금 다 깔아앉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쇼라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수 말로는 미국 거짓말이야. 미국도 깔아앉고 있어. 유럽 깔아앉고 있어. 중국 깔아앉고 있어. 일본 깔아앉고 있어.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경제학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경제학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경제학이 시조가 아담 스미스입니다. 아담 스미스 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보이지 않는 손. 예. 아담 스미스가 처음으로 경제학을 만들어가지고요. 불과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경제학이라는 것이 나온 후요. 어쨌든 한 200 몇 년 동안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다. 한 번도. 모든 나라가 이렇게 다 깔아앉은 경우. 그래서 스타트랙 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전임 미답의 그런 발을 내디디려고 한다. 근거가 있는 겁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근거가 있는 겁니다. 자기들도 모르거든요. 자기들도 공부하면서 경제학이 안 나오는 거거든요. 이런 거 경제학이. 여기 싹 깔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금리 인상 갈게요. 금리 인상. 자, 금리 인상이 되면 가계부채 위기가 현실화가 될 것이다. 그분들이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왜 현실화가 되는지 말씀드렸죠. 네. 그리고 금리가 되면서요. 금리 인상과 더불어 가지고 은퇴자들이 극빈층으로 전락하게 된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요 사회 보장이 형편없습니다. 제가 조선일보나 중앙일보 이런 걸 보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걸 보면 기득권 언론을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우리나라가 복지 때문에 그리스를 꼴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정말 신문 던져버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요 OECD요 복지비 지출이요 꼴찌입니다. 꼴찌. 여러분 그게 OECD 복지 지출이 꼴찌인 나라가 밑에서 두 번째거든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복지 때문에 망할 것 같다니. 그렇잖아요. 복지를 많이 쓰거나 그렇게 얘기하든가 복지비를 많이 지출하거나 그러든가. 근데 조중동에서 그렇게 막 얘기해보시죠. 정말 나쁜 언론이. 저는 조선일보가 제가 그 기사 제일 싫어요. 전 조선일보가 제일 싫어요. 너무 싫어요. 조선일보. 왜냐면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고 너무 거짓말. 지금도 유일하게 유일한 아니죠. 지금도 틈만 나면 부동산 집사라고 강요하는 조선일보입니다. 조선일보 때문에요 국민들 피곤 사람 허다합니다. 피곤 사람. 그만 믿고 집 샀다. 조선일보 하자는 얘기야. 어쨌든 그래도 조선일보가 부러진다면 안 갑니다. 저는 기자를 그만두면 그만뒀지 그런 쓰레기 언론은 안 갑니다. 그래도 돈 많이 줄 텐데 안 갑니다. 어느 날 김관훈 조선일보 기자 이렇게 보는 거 아니야? 안 갑니다. 안 가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은퇴 시 극빈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사회보장이 없어서 그냥 나오면 그냥 거지가 됩니다. 저축도 없고요. 왜냐면 어르신들 돈 모아가지고 뭐합니까? 자녀들 대학 학자금, 결혼 모았던 거 그냥 다 빨립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래서 은퇴하면요 그냥 그 순간 극빈층으로 전락합니다. 극빈층. 사회보장이 없었어요. 여러분 덴마크 같은 경우는요. 덴마크가 복지가 참 잘 된 나라거든요. 덴마크는 예를 들어서 평소 그 사람이 일할 때 월급이 100만 원이었잖아요. 그 사람 은퇴하면 120만 원 받습니다. 덴마크. 왜 그럴 수 있냐? 거기는 어떤 제도냐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일할 때 평균 급여가 1,000만 원이었어요. 그 사람이 은퇴하면 연금으로 640만 원 받습니다. 이런 거죠.
너 젊었을 때 고생해서 돈 많이 벌었으니까 이제 은퇴해서는 거기 그러니까 많이 벌었으니까 저축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덜 받고 너보다 못한 사람들 나눠주자. 그게 국민적인 합의가 일어났어요. 그 나라는, 덴마크는. 그래서 열심히 100만 원 받고 열심히 그 고생했던 사람들이 은퇴하면요 오히려 더 여유롭게 살아요. 엄마 나좀 봐요. 왜 덴마크가 복지 강국인지 단적으로 알 수 있어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기초노령연금이요. 진짜 그거 돈이에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깎았잖아요. 그것도 깎았잖아요. 기초노령연금. 국민연금 얼마 나와요? 꼴랑. 아 다녔지 마. 정말 우리나라 복지는 형편없어요. 이렇게 형편없는 나라가 없어요. 근데 복지 포퓰리즘 때문에 국가가 망하게 생겼다고요? 그렇게 조선일보가 그렇게 쓰잖아요. 안 되는데.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전 조선일보. 거짓말하니까. 어쨌든 이처럼 금리 인상이 되면 그냥 다 우리나라는 그냥 하수장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금리가 어느 정도 뛸 것인가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시한폭탄을 이미 목에 달고 국민들이 살고 있는 중이다. 헤어날 수 없거든요. 여러분 빚 져봐서 알잖아요. 빚을 걷는 게요 정말 힘듭니다. 자, 마지막 건설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건설공화국입니다. 아시듯이 부동산 비중이요. 이것만 보면 됩니다. 단적으로. 건설 비중이 OECD 2배입니다. 건설공화국입니다. 건설공화국. OECD 2배라니까요. 건설에 목을 맨 경제구조다. 그러니까 자산의 80%가 부동산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부가 계속 부동산만 떠받치려고 그렇게 빚내라 그런 거죠. 이게 무너지면 경제가 무너집니다. 자, 여기까지 봅시다. 제가 지금 여기까지 보고요. 자, 여러분 2015년 경제 전망 5인의 경제학자가 본 한국 경제 그리고 글로벌 경제의 진단을 여러분이 한 1시간 20분 정도 이게 아시겠지만 이게 한 2시간 넘게 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 요약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을 조금 첨부해서 약 1시간 반 정도에 끊어서 지금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셨듯이 알듯이 여러분 직접 보시고 설명을 들으셨듯이 한국 경제뿐만 아니고 글로벌 경제는 이미 끝물이다. 이게 어떻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없어요. 이분들도요, 대한민국 최고라는 경제학자들도요, 해법을 찾을 수가 없어요. 명확한 해법을 제시를 못했어요. 그만큼 경제학으로는 혹은 기타 세상적인 학문으로는요, 이걸 이해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는 그런 막바지에 몰려있는 상황이 지금 우리의 상황입니다. 자, 문제는 이겁니다. 이런 현상이 어떻게 해서도 풀 수 없는 이런 경제적인 위기의 현상이 지금 아시듯이 베리칩 그리고 국가 마옥의 전쟁 세상 사람들이 미쳐가는 디모데후서에 예언된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참지 않고 이러는 형국과 너무나 밀접되고 일본의 화산 폭발, 사쿠라지마 폭발부터 해가지고 아이슬란드 융기하고 옐로스톤 지금 폭발하려고 하고 캘리포니아의 캐나다까지 세슘 방사능이 오염되고 일본의 원자력은 그 원전 사고는 아직도 해소가 안 되는데 여전히 방사능을 뿜어내면서 바다를 오염시키고 있고 2012년에 독일의 킬 해양연구소는 앞으로 6년 후면 태평양이 좀 오염된다고 그랬는데 2012년, 2013, 2014,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년이면 태평양이 모두 다 오염되는 태평양이 모두 다 방사능으로 오염되면 더 이상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어지는
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총체적으로. 이 경제 붕괴만 보는 게 아니고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언급했던 여러 가지 종말의 사인들, 성경에 예언된 요한계시록 요한되고 디모데후서 요한되고 데살로니가서 요한 얘기한 전면적인 배도가 일어나고 교황을 통한 종교 통합이 지금 들불같이 전 세계로 확장되고 있고 이런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보면 하나가 보여요. 하나가. 하나가 보여요. 그건 대환란이에요. 경제 붕괴 이꼬로 동시에 대환란이 쏟아질 거예요. 이 땅이 전무후무한 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창세 이전에도 창세 이후에도 없는 전무후무한 혼란이 그게 바로 대환란인데요. 그게 경제 붕괴와 함께 시작할 거예요. 근데 보시듯 경제 붕괴는 날만 받아놓고 결혼식과 같아요. 죽을 날을 받아놓은 시한부 인생 같아요. 보셨듯이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요. 구조적으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미국이 기초통화국이잖아요. 100년 동안 세계를 쥐락펴락했던 나라잖아요. 그 나라가 침몰하고 있어요. 미국이 침몰하고 있어요. 미국 달러가 침몰하고 있어요. 다른 나라 보면 뭐예요? 미국이 침몰하고 있어요. 한국교 성도 여러분, 저는 거듭 반복하지만 여러분들 더 이상 세상 꿈을 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 이상 공부 뭐 잘해가지고 뭐 1등 돼서 뭐 어떤 유학 가고 이런, 물론 공부를 게을리하라 그런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는 것은 소중한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 차원에서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내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영달을 위해서 뭔가 그 개인적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저는 반대해요. 왜냐? 그 모든 꿈은 이미 이 경제 붕괴가 오면 대환란이 벌어지면서 앞으로 세상은 7년만 있으면 없어지는, 대환란 시작되면 7년 나는 거예요. 세상이 끝나는 거예요. 인생이 7년. 그런데 여기에 어떤 개인적인 야망과 영달을 여러분 얻으시려고요? 대환란 때, 자 봅시다. 정말 열심히 꿈꿔가지고요. 좋은 데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서울대 나와 삼성전자 취직했어요. 연봉 막 1억 5천 막 이렇게 받아. 그래서 뭐죠? 그래서 어쩌자고요? 그렇게 받아 어쩌자고요? 대환란 되면 그것은 한순간에 쓰레기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통장에 5억 있어요? 10억 있어요? 50억 있어요? 그럼 뭐 할 거예요? 대환란 되면 쓰레기 되는데. 대환란 되면 쓰레기 돼요. 그걸로 뭐 사 먹을 수 없어요. 이처럼 대환란이 여러분을 목줄을 쥐고 있는 바로 그 옆에, 대환란이요 지금 여러분이 잠들면요 여러분 옆에 같이 이불을 들치고 들어보고 있어요. 여러분이 눈 뜨고 일어나면요 대환란이 같이 눈 뜨고 일어나요. 여러분이 샤워를 하면요 대환란이 그 옆에서 같이 샤워기를 들고 샤워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가까워요 지금. 이렇게. 저는 이게 믿어져요. 믿어져요. 왜냐면 이거 제가 직접 공부했잖아요. 이거 제가 직접 이틀 동안 요약한 거예요, 여러분. 그거 보면서, 영상 보면서. 정말 풀 수 없어요. 세계 경제는요. 이대로 무너져요. 이대로 무너지고 전혀 새로운 경제 체제가 구축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바로 뉴 월드 오더예요. 그리고 그 뉴 월드 오더의 세상에는요
어떤 게 돈이 되냐면 바로 전자화폐 베리칩이 돈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베리칩을 받지 않으면 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는 그런 요한계시록 13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느 순간 뚝 이게 아니고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이런 구시대 질서가 무너지고 나서 일어나는 게 바로 신세계 질서, 신세대.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이런 정말 한 번도 인류가 경험해보지 못한 이런 시대가 여러분에게 닥치려고 하는데 이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제 설교에 혹은 제 강의의 결론은 항상 똑같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요 여러분을 구원해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지금 당장 여러분 통장에 100억이 있어도요 그 100억은요 한순간의 꿈처럼 한여름밤의 꿈처럼 대환란이 오면요 그냥 물거품이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자에 붙어있는 여러분 그들도 노예가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이상하잖아요. 저는 이미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군가의 지배를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거 쉽게 얘기하면 이거 잡혀가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저는 박근혜 씨가 참 불쌍해요. 개인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뭔가 뜻을 펼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참 불쌍해요. 아버지 어머니 비명 행사했지. 그렇잖아요. 그렇게 비련의 여인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지금. 누군가 그렇게 압박을 가하니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참 불쌍한 여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처럼 일국의 대통령마저 누군가에게 좌지우지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이 잡은 끈이 뭐가 얼마나 대단하다고. 여러분이 잡은 끈은요 썩은 동아줄이에요. 돈도 권력도 어떤 사람도 그 어떤 것도 여러분에게 진짜 끈이 될 수 없다. 여러분의 유일한 끈은 우리의 유일한 끈은 이 대환란이 이제 들이닥치는 이 시기에 이 엄청난 환란의 시기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명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붙잡냐? 기도 말씀 아니고선 예수님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미친 듯이 기도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유일한 힘이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이 살았으면 좋겠어요. 함께 살았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하루 10장 이상의 성경 말씀을 못 읽으세요? 아직도 하루 1시간의 기도가 힘드세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죽을 수 있어요. 이제 위기를 세상 여러분 심장에 새기시고 다시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그동안 기도 말씀에 등한시했던 이런 것을 다시 벗어버리고요. 다시 일어나서 다시 정해진 기도, 다시 정해진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세요. 그렇게 매일 꾸준히 살다 보면 어느 순간 여러분들이 주님 나라에 당도에 있을 겁니다. 우리 기도 말씀으로 꼭 예수님을 붙잡아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같이 또 세미나합시다. 그때 이거 이렇게 된다고 그랬죠 제가?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이 됩시다.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됩시다.